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11일 이종근의 HQ 시작하겠습니다. 장마가 계속되고 있지요. 그리고 서울에 사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마도 며칠 전에 문자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축대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내지는 비가 굉장히 많이 올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서울엔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일기예보가 또 잘못됐어. 그런데 사실은 서울은 비가 안 왔더라도 충북 지역은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인명피해도 있었고요. 재산피해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서울 중심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닌가. 물론 서울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일기예보가 틀렸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일기예보는 사실 전국으로 생각해야 될 수도 있고요. 또 서울에 비가 안 와서 다행이다. 그런데 충북엔 또 많이 비가 와서 어쩌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 사실은 일기예보가 틀렸다라고 비난하는 것보다 우선해야 될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울릉도 주민분들이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한참 불만이라기보다는 이런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어떤 지적? 태풍이 일본을 통과해서 남한으로 상륙한다. 그런데 그 다음에 상륙하지 않고 비껴서 동해상으로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보도를 한다. 방송에서 보도를 했을 때 울릉도 주민들이 사실은 그때 너무너무 속상했다는 거예요. 대륙, 그러니까 본토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쨌든 육지를 벗어나면 그만인가요? 울릉도는 아직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울릉도를 지나서 아예 태평양상으로 지나간다면 그때서야 이제 완전하게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대륙만, 그러니까 내륙만 지나면 울릉도 주민들은 아직도 태풍이 걱정이 되는데, 내륙만 지나면 이제 지금 비켜갔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그 지적, 사실은 맞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만, 내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만, 내가 있는 가족만 또는 내 이웃만 따지지 말고 조금 더 넓게, 이웃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넓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종훈의 HQ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아트부터 할까요? 그 전에 북고님, 이종근님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박경현님, 이 실장님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챙겨주시는 박경현님께 늘 가슴 깊이 감사를 느낍니다. 북거님도 감사드리고요. 운사님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쭉 들어와 계시군요. 모라님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라님이 북고님으로 바뀌었네요. 북고님은 꽃 시리즈로 계속 바꿀 예정인가 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부터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아투입니다. 오늘의 일면 톱부터 하겠습니다. 전당대회 결과에 윤 탄핵 달렸다. 많은 분들이 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걱정은 이제 민주당이 탄핵에 그런 그 시동을 걸려고 하나 봅니다. 지금 입법 청문회 이런 운운하면서 지금 청문회를 열겠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그 모친을 청문회장에 부르겠다라고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도리어 그런 그들의 이 탄핵 열차에 빌미를 주는 게 아닌지라는 그런 걱정들이 지금 일면톱에 구구절절히 담겨져 있습니다. 야당이 주도한 탄핵 열차에 탑승할 의원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 기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사설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사설은 촛불단체
촛불단체 발 탄핵 청원에 올라탄 민주당입니다. 촛불단체 발이라고 표현한 건 촛불단체가 꺼내놓은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민주당이 올라탔다, 실그머니 올라탔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아까 일면 톱에서도 제가 잠깐 표현했지만 이제 탄핵 열차, 그러니까 종북주의자들이 시작한 탄핵 열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국회의 지금 국민동의 청원은 입법 청원은 옛날에 이제 청와대에 국민청원이 있었지요. 그런데 청와대의 국민청원이 사실 굉장히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그저 세과시, 우리 진영이 이만큼 있다라는 세과시의 그런 그 쟁투의 장으로 전락해버렸다라는 비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국회의 입법 청구안이죠. 국민입법 청구안이라고 해서 사실 헌법은 국민이 모든 기관에 청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국민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권리 중에 하나다라고 헌법은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청원을 하는 것, 옛날에 조선시대 때 신문고처럼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당연히 청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청원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어떠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가가 만들어 놓은 또는 국가기관이 만들어 놓은 또 입법부가 만들어 놓은 또 시행령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인의 삶을 이 헌법상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거나 공동체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생각했을 때라든지 이렇게 명명백백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상식적인 차원에서의 청원이 접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첫 번째 내용에 대한 문제부터 얘기를 하면 이 내용은 대통령의 탄핵을 청구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탄핵 소추를 겪어봤습니다. 두 차례는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탄핵 소추는 넘었으나 즉 입법부가 헌법재판소까지 가져가는 데까지는 둘 다 성공을 했으나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각을 했던 노무현 대통령 때도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의 6가지에 대한 지금 헌법재판소에 소추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부적절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됐다라고 그런 어떤 의미를 담아서 6가지 다 사실은 적절하지 않았다.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개의 내용은 바로 선거에 있어서 열린우리당을 좀 찍어주세요.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이었거든요. 대통령의 중립의 의무를 지금 파기했다라는 내용을 포함해서 5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탄핵이 인용되는 건가? 그럼 파면되는 건가? 왜냐하면 6가지를 하나씩 읽어가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건 문제가 있다. 6가지 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인용되나 보다 하고 전부 다 깜짝 놀랐는데 참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굉장히 길고 또 그야말로 마지막이 되어야만 알 수가 있어요. 그 맨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직에서 내려오게 만들 만큼의 엄중하고도 정말 그런 이유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대통령의 탄핵은 그만큼의 정말 엄중한 이유가 있어야만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을 인용할까 말까에 대한 어떤 생각마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5가지 이유 들어보셨겠지만 참 기가 막힙니다.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방조를 했다거나 혹은 확성기를 틀어서 9.19 군사합의를 깨고 확성기를 틀어서 전쟁의 위험성을 조장했다거나 또는 이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제3자 변상을 그 방법을 계속 모색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갖고 또는 부인과 관련돼서도 대통령이 그러니까 결혼도 하기 훨씬 전일 부인과 결혼하기 훨씬 전 일인 도이치모터스 같은 것을 탄핵의 사유로 삼는다거나 하나하나 전부 다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들을 갖고 지금 갖고 왔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상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것은 수리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야만 합니다. 수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 하나는 재판에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이 청원을 받으면 입법부가 사법부를 침해하게 된다라는 것. 두 번째는 국가기관을 모독할 때, 그리고 세 번째는 국가기밀을 누설할 때. 이 세 가지입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수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재판 중이거나 혹은 수사 중인 사건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접수를 받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국가기관을 모독했다. 대통령은 사실은 이렇게 100만 명이 모여서 탄핵 운운하면서 내놓은 그 5가지가 모두 다 사실 모욕적이거든요. 저는 되게 모욕적으로 느꼈습니다. 여러 가지의 이유상 이런 내용들은 사실상 법상으로도 안 된다고 돼 있고요. 또 법이 아니더라도 100만 명만 있으면 대통령의 직무를 중지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그 어떤 대통령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유권자가 3천만 명이라고 제가 그냥 설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대통령을 무조건 지지하는 600만 명, 간 20%는 무조건 지지를 해요. 또 20%는 무조건 반대를 합니다. 그 20%가 600만 명이에요. 그럼 600만 명 중에 지금 100만 명 모으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 100만 명만 모아서 아무 일이나 되고 탄핵하겠다 그러면 국회에서 딱 받아들여갖고 아이고 입법청문회 하겠습니다. 그러고 대통령 부르겠다라고 하고 난리를 치면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운영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안에 내용을 보면 현직 대통령이 지금 정책적인 어떤 부분에서 탄핵을 하겠다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이. 그건 정말 말이 안 되죠. 정책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심판은 투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5년 후에 정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승계를 못하고 같은 진영에서 승계를 하지 못하고요. 그것이 국민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사건건 예를 들어서 확성기를 틀었다. 이거를 갖고 탄핵을 하겠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진영의 그 어떤 대통령도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원식이라는 자는 5선이고 또 이 출신이 또 운동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어떤 인식은 갖고 있는 자라고 저는 지금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리 개딸들한테 싹싹 빌어서 지금 이 국회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앞으로 선례로 남아서 어떤 진영의 어떤 대통령에게도 누가 된다는 것, 국정 운영이 제대로 못됐다는 것,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을 우원식이 도리어 의장실을 통해서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한다. 너무 정말 부적절하고 이 우원식은 저는 죽어서도 현충원에 묻히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장은요 현충원에 그러니까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는 자격이 되거든요. 헌법재판소장하고 국회의장하고 대법원장 이렇게 대통령까지 이 4명은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서만으로도 이 탄핵안을 접수해서 정청래가 있는 법사위에 넘긴 것만으로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표 토론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전당대회 TV 토론 지켜보고 계신데, 지켜보시는 거 좋아요. 그리고 또 창 하나 더 해서 지금 이종근의 HQ도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아투데이의 사설은 그것을 굉장히 엄중하게 지금 질타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설은 내용상의 문제를 제가 지적했는데, 이 인물의 문제, 누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또 지적을 하고 있어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촛불행동의 권오혁 공동대표인데, 이 사람은 전과오범의 국보법 위반자입니다. 그리고 이 촛불행동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은 대부분 또 중복돼요. 어디에 중복되느냐? 그 옛날에 효순이 미순이 사건, 뭐 대책, 무슨 촛불행동, 그 다음에 무슨 사드 배치 반대, 촛불 어쩌고, 또 무슨 그 광우병 때 당시에 무슨 시민단체 연합, 뭐 이런 식의 그런 종북, 그러니까 반미를 외치고 지금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고 유엔사 철폐를 외치는 그런 집단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윤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기 전에 이미 퇴진을 요구한다라는 그런 명목으로 만든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인물들이 탄핵 청원을 올렸는데 수권 정당을 자임하는 거대 민주당이 동조했다. 그러니까 역대 민주당은 사실 보수 야당으로 불렸어요. 주로 야당일 때 보수였지요. 김대중 때도 사실은 통일을 추진하고 김일성과 같이 그렇게 사실은 김정일의 그런 그 북핵과 관련돼서 평화를 운운하면서 사실 그 핵을 고도화하는데 일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과 김영삼은 당시에 보수당으로 속해 있었습니다. 아까 그 분류가 됐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합법적인 어떤 그런 국회 진출해서 실질적으로 노동 운동을 그러니까 노동자들이나 혹은 농민들이나 이 사람들의 기층민들을 위한 정당이다라고 시작한 정당은 사실 민중당이 모태이기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진보당이라든지 또 정의당이라든지 이렇게 민노당이 처음으로 제대로 의석을 냈지요. 그 이외의 당은 사실 보수당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의 적통이 바로 한민당이었거든요. 한민당이 보수당이었지 진보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당이 지금은 그런 당은 언제나 이렇게 종북주의자들이다 그러면 거리를 좀 뒀어요. 완전히 거기에 또 온갖 정말 여러 가지 그 의혹들이 또 개입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버젓이 떳떳이 당당히 이 종북주의자들과 손을 잡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입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돼서 이렇게 사실 종북주의자들에 놀아나고 있는데, 놀아나는 게 아니라 서로 상부상조를 하고 있지요. 민주당이 아시다시피 이 목적은 뻔하죠. 이런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을 감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함, 그리고 감옥에 가더라도 빨리 끄집어내기 위함, 끝내는 모든 죄를 다 사하고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함, 그래서 종북주의자들의 세상을 만들기 위함, 이런 목적으로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아시아투데이의 사설은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아시아투데이는 여기서 그치고요. 그 다음 오늘의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바로 이재명을 좀 해부해 볼까 합니다. 이재명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 기사는 많이 나왔지만, 저는 이미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이재명이
연임과 관련돼서 연설을 했지요. 8113자의 연설문이었습니다. 거의 20분이 넘는 시간을 할애를 해서 엄청나게 많은 내용의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을 통해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이재명의 머릿속에 있는 뇌구조의 일단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어서 제가 뭐 들으셨겠지만 그 뇌구조를 해부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또 이재명의 연설문을 뜯어봤습니다. 뭐 많은 내용이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바로 내란이라는 말, 거기에 제가 눈길이 꽂혔습니다. 이 내란이라는 말을 이렇게 하더군요. 자, 검찰이 권력 자체가 되어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니까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조금이나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게 바로 탄핵이라며 검사 탄핵의 당위성을 주장했고, 그 다음에 위임받은 권력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임명된 검사들이 자신의 부정 불법 행위를 스스로 밝히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국회를 겁박하는 것은 내란 시도 행위다. 이 두 문장과 관련돼서 이재명이 어떠한 무의식 속에 또는 의식 속에 어떠한 것이 들어가 있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까 하는 것이지요. 일단 팩트부터 하나씩 챙겨보겠습니다. 검찰이 권력 자체가 되었다라는 말, 이 말은 이렇게 또 표현하더군요. 검찰이 그 어느 나라에서도 갖지 못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즉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검사만큼 많은 권력을 가진 공직자는 없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이자는 지금 공소권과 뭐 기소권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갖고 있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민주당이 호도를 하는데 무식한 말이지요. 그 어떤 나라도 예를 들어서 물론 일부 선출직 검사들이 있는 미국마저도 수사를 합니다. 기소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경찰을 일부 지휘하기도 합니다. 프랑스가 좀 기소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가 특화되어 있긴 하지만 프랑스도 역시 넓은 의미에서, 또 영국도 역시 넓은 의미에서 경찰의 수사를 총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무슨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무식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일본 시대 독립군을 때려잡기 위해 검사들에게 온갖 재량권을 부여했다. 그게 유지되고 있다. 이것도 무식한 말이죠. 독립군을 때려잡는 게 지금 저기가 아니었죠. 검사가 아니었죠. 만주군이었죠. 만주에서 군인들, 일본 군이 지금 독립군과 대항을 해서 싸웠고요. 또 민간인들을 핍박을 한 건 일본 순사라고 불리는 경찰이었지요. 검사가 직접 무슨 뭐 총칼을 들고 독립군을 때려잡았다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이재명의 의식이 드러납니다. 이재명을 지금 수사하고 이재명을 지금 기소하는 것이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즉 자신이 질서입니다. 자신이 곧 질서,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 자신이 지금 숨을 쉬는 것, 자신이 생활하는 것, 그 자체가 질서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자신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자신의 지금 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이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레토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재명이라는 자의 의식 속에 내가 곧 질서다라고 지금 주장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람의 어떤 의식 흐름이거든요. 자, 그 다음이 이겁니다. 국회를 검찰이 겁박하는 것은 내란 시도 행위다. 국회를 겁박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재명을 수사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재명을 체포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재명을 기소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재명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행위가 국회를 겁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즉, 내가 바로 국회다라는 겁니다. 국회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집단이에요.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을 이야기할 때 국회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300명의 각각의 헌법기관이 국회라는 이름으로 있는 것이지, 그 검찰이 어떠한 의미로도 국회라는 300명의 헌법기관이 함께 있는 그 집단을 겁박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검찰이 지금 추적하고 있는 것은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의 검찰까지 포함을 해서 그 무능한 그리고 뭉개려는 의문스러웠던 그런 검찰까지 포함을 해서 그때부터 시작됐죠. 이재명의 대장동 수사라든지 성남의 FC 수사라든지 이런 수사들이 바로 국회를 겁박했다라고 갑작스럽게 뛰어넘습니다. 이 뛰어넘는 장면이 바로 내가 곧 질서요, 내가 곧 국회요. 그 다음에 내란 시도행위라는 건, 내란이라는 건 국가를 전복하려는 폭동입니다. 그게 내란입니다. 내란. 그런데 지금 그런 행위, 검찰의 이재명의 수사 기소가 내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뭐죠? 국가를 전복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건 뭐죠? 이재명을 기소하는 것은 국가를 전복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이재명은 국가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질서이고, 이재명이 법이고, 이재명이 국회이고, 이재명이 국가입니다. 이건 이재명의 뇌 구조 속에서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한 레토릭이 아닙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고, 무서운 건 이 의식이 그대로 이자의 삶을 점철해 왔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가장 이재명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법카야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뭐냐면, 경기도 지사가 됐을 때 명명백백하게 모든 아까 그 비서실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세금을 지금 횡령해서 자신의 호의호식에 쓴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이자는 성남시장을 벌써 연임한 사람이에요. 기초단체장을 연임한 사람은 얼마나 사실 청렴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지 알 겁니다. 얼마나 많은 업자들이 선을 다하려고 하고 로비를 하려고 하고, 일단 지금 이재명이 그렇게 수천억,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 사건, 그리고 단군 이래 최대의 배임 횡령 사건을 저지른 것도 바로 그런 점 아닙니까? 그런 성남시장 시절은 일단 경기도지사와 좀 분리해보자고요. 일단은 왜냐하면 그 중간에 저기가 있었으니까요. 대선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이자는 대선에 나갔던 자잖아요.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했던 자잖아요.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자잖아요. 그렇다면 그때 경기도지사로 갔을 때 또다시 대선에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그 공공성, 공인으로서, 더군다나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법카는 상상도 할 수가 없고 그 어떤 부정도 안 된다. 내가 대통령이 되려면 어떤 꼬투리도 잡히지 말아야 되고 도리어 어떻게 투명해야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삶을 스스로 살아야만 해요. 그거 너무 당연한 것이죠. 아무리 그 전에 못 살았더라도 일단 그 이전에 걸 드러나는 건 나중 얘기고, 지금부터는 내가 4년 후에 대선 나가려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기본적인 정말 마인드가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경기도 가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배소연이라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영부인, 그때는 영부인이 아니죠. 그런 자기 부인 이 수발을 들었던 그 사람을 경기도에 그대로 데리고 옵니다. 경기도는 성남시와 규모가 달라요. 정말 어마어마한 공무원 조직입니다. 서울 시민보다 더 많은 도민들을 갖고 있어요. 경기도는. 그런데 너무나 이 사람은 리걸 마인드가 없어요. 그대로
성남시에서 하는 것을 확장해서 합니다. 그 당시는 배소연 씨만 있었지만 지금 배소연 씨 밑에 한 명을 더 두고 완전히 정말 수발을 끝내주게 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수발 드는 것, 그러니까 비서실의 업무를 보지도 않고 자기들의 시중처럼 집사처럼 그렇게 부려먹는 것도 사실은 엄청나게 큰 범죄 행위인데, 아예 공무원들이 야근 때 먹을 그런 매식비 뜯어다가, 또는 코로나의 대책비 뜯어다가, 또 수많은 그런 공무원들이 해야 할 그런 비용들을 다 뜯어다가 샌드위치 먹고 소고기 먹고 자기 조상들의 제수용품을 사고, 과일 먹고 일제 샴푸를 샀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죠? 이자는 대통령이 돼도 더 심하게 할 겁니다. 그게 죄가 된다고 눈꼽만치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의식이 바로 연설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내가 곧 질서요, 내가 곧 법이요, 내가 곧 진리이고, 내가 곧 국회이고, 내가 곧 국가인이라 라는 게 이 짧은 문장 안에 다 내포가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연설문을 곰곰이 뜯어보면, 아, 이재명이라는 자는 뇌구조가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러니까 이 자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정말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죄의식이 없다. 공적인 마인드가 전혀 없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공감 능력이 전혀 없다.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죽어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왜? 내가 곧 질서니까. 내가 국가니까. 내가 곧 질서이자 국가이자 법이자 또 국회이자 진리인이라고 여기면, 그건 아무런 내 주변에 어떤 의문의 죽음이나 혹은 억울한 죽음이 있어도 그건 아무런 자기의 감정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질서인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의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이 인식, 그리고 그 뇌구조가 무서운 거죠. 한때는 원희룡 후보가, 지금의 후보가 그 부인이 소시오패스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단순한 소시오패스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런 성격의 또는 이런 인식의 사람이 그냥 대통령 문제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그 원희룡 후보의 부인의 이야기처럼 정말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의 수준의 그러니까 그 사회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 로마 시대 때 황제들 있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 때 황제 그 네로라든지 이런 폭군들의 충성을 다해서 그 주변에 있었던 그런 그 귀족들이라든지 혹은 그 군인들의 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실 네로에게 온갖 그 간신배로서의 칭송을 다하죠. 네로가 시를 읊으면 그렇게 훌륭한 시는 처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로가 눈물을 흘리면 눈물 그릇을 가져다가 그 눈물을 담아두고,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이 네로가 잘못된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하는 걸까요, 모르고 하는 걸까요? 그와 똑같은 행위가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민주당의 13명의 최고위원들, 이 최고위원들 후보들이 바로 완전 간신배 못지않은 행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 더 이재명을 찬양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고요. 누가 더 이재명에 가깝게 줄을 서느냐를 갖고 지금 그렇게 정치 행보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이 정말로 대법에서 확정 판결을 간다 그러면 이들이야말로 가장 먼저 손절을 하고, 내가 언제 그랬냐라는 식의 얼굴 표정을 하면서 새로운
황제를 찾아 나설 겁니다. 새로운 폭군을 찾아 나설 겁니다. 왜? 폭군이 있어야 자신들의 영역이 넓어지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안에 들여다보면 아시다시피 많은 이야기들 속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 시기를 고민해야 하고 종부세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이 말은요, 안 하겠다는 내용을 완곡하게 또 표현하는 건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생각을 참 중산층에 대해서 어여쁜 백성들에 대해서 이만큼은 생각하고 있다 라는 어투에 불과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검사에 대해서 표현한 것들은, 탄핵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들은 이럽니다.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게 조금이나마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탄핵이라는 것을요, 검사를 탄핵하면서 이재명이란 자가 말한 게 이거예요. 아주 조금 책임 묻는데 왜 이걸 시비를 걸어? 이건 크게 책임 묻는 것도 아니야. 이 뇌구조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탄핵이란 건 마지막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으로서 직을 내려놓게 못하는 사람, 그걸 지금 탄핵을 통해서 직을 내려놓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대통령.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법으로 가능합니다. 검사를 법으로 못해요? 아니, 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엄중하게 하라고 그래서 공수처까지 만들었잖아요.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은 전부 다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민주당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하면 됩니다. 만약 법을 어겼다면요. 그런데 탄핵은 다릅니다. 탄핵은 법으로 하는 것에 한 1000만 배의 사실 엄중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자는 뭐라고 그러죠? 조금이나마 책임을 준다고 해요. 헌법상에 있는 탄핵은 정말 마지막 칼입니다. 마지막에 꺼내드는 칼입니다. 그래서 꺼내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그 칼을 보고 내가 잘못해서는 안 되겠지라고 그렇게 하나의 어떤 표상으로서 간직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칼을 빼들면서 조금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검사가 6개월 동안 일을 못하게 하는 게 조금이야. 검사가 6개월 동안 나쁜 사람들을 못 잡게 하는 게 조금이야 라고 표현하는 이 자의 뇌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확하게 주장해놓고 검사에 대해서는, 금투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고민해야 된다. 종부세도 근본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비겁한 자지요. 왜? 아니, 검사처럼 자기의 철학이 있다면 금투세는 도입을 연기합시다. 연기하자고 저도 대통령한테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금투세를 만약에 자기가 주장을 하면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이 또 반대를 할까봐 두려운 거지요. 그래서 5% 그 세금 내는 사람은 전체 5%밖에 안 되는데 5%를 위해서 그 부자를 위해서 세금을 걷지 말자고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민주당 골수 좌파들의 또 비판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종부세 역시 종부세 이거 참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종부세 문제 있다는 건 이자가 이미 대통령 나왔을 때도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문재인 눈치 보면서.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도요, 이 자기가 책임질 건 안 해요. 이게 바로 종부세가 그거거든요. 나한테 칼을 들이밀고 잘못했다고 지금 수사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이나마 책임을 진다는 식의 탄핵을 추진하면서 자기 이외의 문제, 그야말로 국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거 좀 검토하지 그래. 그거 좀 고민하지 그래. 유치일대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너희들을 생각해주고 있어. 생각하잖아. 내가 곧 짐이 곧 질서요, 진리요, 법이요, 국회요, 국가이니까 내가 지금 좀 생각해주는 거야. 라는 식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극악한 자입니까? 그래서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운운하면서 지금 연설문을 8113자로 썼습니다.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먹사니즘이 뭡니까 도대체 조언을 만들어도.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는요, 이겁니다. 이재명이 사법에 충실하면 됩니다. 사법부의 그 결정에 충실히 따르면 됩니다. 수사 지연 시키려고 하지 말고, 기소 지연 시키려고 하지 말고, 재판 지연 시키려고 하지 말고, 법대로, 정청래가 좋아하는 법대로 따르십시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내가 내 돈 들여서 변호사에게 충분히 수사 과정이나 기소, 재판 과정에서 나를 도와달라고 할 테니 의원들은 나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민생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민생 법안을 만들고 그걸 통과시켜라. 이렇게 하면 민생 문제가 이제 정말 먹고 사는 짐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재판부의 결정에 순응하고 감옥에 가면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이제 방탄할 일이 없고요. 172명이 모순보, 온갖 그런 그 법 왜곡죄 같은 이상한 법안에 매달려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요. 이제부터는 진짜 민생 법안에 매달릴 겁니다. 먹고 사니즘 당신한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에 그대로 순응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8113자나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제가 물론 다른 곳에서도 뭐 계속 주장을 하지만 이 아시아투데이의 아투TV에 와서는 꼭 이런 안보 주제 또는 북한 주제, 외교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온갖 그 일면 톱이나 온갖 그 이 뉴스들은 전부 다 정치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려지는 것들 그리고 묻혀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한 꼭지 한 이슈라도 꼭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바로 북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중학생일요 30명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시켰다라고 합니다. 이 중학생들은 남한에서 대한민국에서 보낸 풍선에 달려있는 USB를 통해서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합니다. 그것이 지난달에 발각이 됐고요. 지난달에 공개 처형형을 언도받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달도 안 돼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탈북단체가 풍선만 띄우지 않습니다. 페트병에요 쌀을 담아서 옹진반도까지 그러니까 옹진반도에서 그러니까 황해도의 그 해안가까지 조류가 닿을 때를 기다려서 쌀 담은 페트병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페트병을 주워서 그 안에 있는 쌀로 밥을 지어 먹었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노동교화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북한의 김씨 일가에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가장 큰 죄악은 자신들의 주민들을 굶겨 죽였다는 것. 그거야말로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세습을 하고 핵을 만들고 사람들을 죽이고 물론 다 저질러서는 안 될 범죄이긴 하지만 자신들의 주민들을 굶겨 죽인 것만큼 참 크나큰 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쌀을 먹었다는 이유, 그것이 이렇게 큰 처벌을 받을 만한 이유일까요? 평양 이외의 지역은 지금도 굶주린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북한은 제재도 제재고 가장 힘든 게 농사를 지을 때 비료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는 것과 그 다음에 나무가 제대로 없어서 비가 오면 그대로 다 쓸려 내려가는 그리고 둑이라든지 그러니까 댐이라든지 이런 SOC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SOC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대로 수몰되고 마는 장마만 되면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식량은 끊임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중학생을요 30명이나 공개 처형을 했다라는 건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국가의 지도자입니까? 자, 자유아시아 방송의 기사를 하나 갖고 오겠습니다. 북한의 공개 처형,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들썩이는 민심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워싱턴에서 서해준 특파원이 보낸 기사인데요. 이렇게 공포 정치가 기승을 부리자 주민들의 내부 반발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인데요. 탈북자 박수진 씨, 물론 익명입니다. 가명이고요. 박수진 씨가 3일, 최근 3일입니다. 7월 3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어린 시절에 북한에서 목격한 공개 처형을 떠올리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는 1997년과 98년 어린 학생부터 주부, 조직들을 동원해서 약 석 달에 한 번씩 공개 처형을 무조건 보게 했다는 거예요. 공개 처형을 하는데 나가지 아니한 주민은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공개 처형 날에는 모든 주민들이 공개 처형을 무조건 보게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공포를 느끼게 하게 만드는 겁니다. 6살짜리 아이는 공개 처형장에서 키가 작다는 이유로 맨 앞에서 공개 처형을 보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를 회상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둑질을 한 사람을 처형을 한다 라고 공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요, 도둑질의 내용이 이거였다고 합니다. 쌀이 당시 북한 돈 100원에서 110원인데 쌀 1kg 값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요, 남의 쌀독에서 1kg을 빼낸 게 아니고 도둑질한 게 아니라 너무나 가족들이 굶주려서 이웃에게 1kg을 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갚질 못한 겁니다. 사실은 그 이웃도 풍족하지 않은 사람들이었겠지요. 1kg이 자기 아이들의 사실 엄청난 끼니였을 테고요. 못 갚으니까 세월이 흐르니까 국가가 알게 됐던 것이고요. 그 쌀 1kg을 못 갚았다고 해서 도둑질이라고 공개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박수진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쌀 1kg이 목숨값입니까? 라고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K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처형당한 아이의 엄마 하소연을 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고작 남조선 영화나 봤다고 그렇게 죽여야 되냐? 이건 너무나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하소연하는 사람, 이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북한의 주민들이 공개 총살을 했다는 이유에 대해서 기가 막혀 하면서 이 공포 정치에 대해서 너무나 불만을 이제는 공공연하게 토로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북한의 MZ세대들은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북한 인권 자유 주간을 맞아서 청소년 처형에 대해서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국무부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서 이야기를 했지요. 미국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인권 침해와 유린을 계속해서 부각하고 인권과 책임 문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증진시키기 위해 동맹 파트너 국가와 협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TV조선 기사입니다. 북한의 공개 처형의 70%가 대한민국의 드라마나 영화나 혹은 가수들의 노래를 들었다. 즉 한국의 컨텐츠를 접촉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반동법을 만들었어요. 이 반동법이 점점 더 북한 주민의 처형을 지금 증가시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정치면에 하도 우리가 쏟아져서 그렇지 이렇게 북한의 처형과 관련된 기사는 참 차고 넘칩니다. K-팝을 들은 북한 청년이 공개 처형을 당했는데 북한은 지금 말에 대해서도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남한식 표현, 대한민국식 표현, 특히나 가장 단속을 하는 게 오빠라는 것이고요. 오빠는 실제로 남매의 관계가 아닌데도 오빠라고 부른다? 그럼 이성을 향해서 부르는 것이고, 그건 대한민국식 표현이고, 대한민국의 드라마를 봤다, 영화를 봤다, 라고는 혐의를 뒤집어 씌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생님을, 지금 젊은 사람들이 쌤이라고, 어린 학생들이 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쌤이라는 표현도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은 2022년 황해도 한 광산에서 22살의 농장원이 공개 처형당했는데 남한 영화 노래를 보고 주변 7명에게 유포했다라는 게 이유였다고 합니다. 아까 반동법 얘기했는데 이거예요. 2020년에 만들었는데요. 남한 드라마나 노래를 유포하면 최고 사형에 처하는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이 2020년에 만들어졌다는 건데 바로 반동법이 그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신부가 흰색 드레스를 입어도 반동이라고 하고요. 왜? 우리나라 드라마가 다 여주인공들이 오빠들 앞에서 이 드레스를 입고 저 드레스를 입고 하면서 오빠 나 이뻐? 라는 식의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드라마를 보지 않았다면 흰색 드레스를 입었겠느냐 라는 것이고요. 반동사상법으로 체제 위반을 덮으려는 북한의 인권유린이라는 한국일보의 사설입니다. 최근에 주민통제 관련법을 근거로 공개 처형을 했다는 그런 소식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런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북한과의 대화에 장애가 된다는 상황 논리로 인권에 뒷짐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그런데요. 자유아시아 방송 기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월 8일자입니다. 최근 기사죠. 플래닛 랩스, 미국의 상업위성입니다. 플래닛 랩스가 지난 6월 27일과 7월 5일에 촬영한 위성 사진에 따르면 김정은의 전용 호화 유람선이
강원도 원산 갈마별장 인근을 운항하고 있는 것을 찍었다고 합니다. 김정은과 가족이 무더위를 피해서 여름나기를 즐기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80m 길이의 초호화 유람선이 바로 플래닛 랩스의 식별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요. 기가 막힙니다. 이 유람선은 위성사진에 지금 나와 있는데 길이 80m, 폭 15m 크기로 호화로운데 선상에는 물 미끄럼틀이 갖춰져 있고 50m 길이의 수영 레인이 4개가 조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좀 전에 제가 북한 주민의 이야기, 사연을 하나 말씀드렸지요. 바로 1kg의 쌀을 빌려서 갚지 못했다고 도둑질이라고 공개 처형을 당한 북한 주민들이 있는 반면에 김정은과 그의 가족들은 초호화 유람선, 선상에 4개 레인을 갖고 있는 수영장이 있는, 미끄럼틀이 있는 유람선을 지금 원산 앞바다에 띄워서 휴가를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분노했던 대목은 남한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15, 16, 17살짜리 중학생들을 공개 처형했다는 소식이고요. 그런데 문재인이라는 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김정은이야말로 친절하고 배려심 있고 정상적인 국가의 지도자다 라고 회고록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지금 선글라스를 끼고 타지마할에 가서 여왕 노릇을 한 부인과 함께 웃으면서 그의 딸의 사진기, 카메라 사진을 바라보면서 사진을 찍고 즐겁게 SNS에 올렸습니다. 제가 이 북한 기사를 갖고 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재명은 얘기합니다. 평화가 곧 경제다. 평화가 곧 안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저께 연설문에서요. 평화가 곧 경제다. 이건 문재인이 했던 말이고 또 이재명도 대선 때 이야기한 얘기입니다. 평화는 말로 평화가 아니고 또 획을 갖고 있는 북한의 김씨 일가의 선의만 바라보고 그의 말만 믿고 있는 것이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는 전쟁을 각오하고 전쟁을 불사하고 싸울 각오가 되어 있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평화가 지켜지는 겁니다. 2차 대전의 예도 그랬고요. 지금까지 이 냉전 체제가 바로 그랬고요. 힘이 있으니까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핵이 서로 있으니까 그 핵의 공포를 생각을 해서 균형을 생각을 해서 제3차 대전이 벌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앞으로도 이종훈 HQ는 북한의 실상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안보를 주제로 한 이슈를 계속 갖고 오겠습니다. 비록 따끈따끈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치 이슈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들, 조회수가 떨어지고 또 구독률이 떨어지더라도 이런 이슈는 HQ에서 꼭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진지하게 지금 진행을 했던 것 같군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또 들어와 주셨는데 제가 보지도 못했네요. 불타는 감자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프랑스와 조스카님, 소련 스탈린이 폴란드에서 카틴숲 대학살과 카틴 마을 어린애 여성들 총살할 때와 같네요. 그렇지요.
왕호님, 차기 대선에 지면 대한민국은 인민민주국으로 바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이님, 인간이나 국가나 똑같습니다. 학폭도 보세요. 센 놈은 못 건드리죠. 네, 그렇습니다. 힘을 갖고 있는 상황이 바로 평화입니다. 힘이 없는 평화는 없습니다. 자, 오늘 7월 11일 이종근의 HQ 이제 문을 닫아볼까 합니다. 내일은요, 송구권의 현장 정치가 이어질 것입니다. 금요일 직전에 목요일 밤 남은 시간 또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종근의 HQ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